자, 이제 비교행정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교행정은 뭐 쉽게 국가와 국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꼭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요 이제 A 국가와 B 국가를 이제 비교하는데 비교를 토대로 잘 들어봐라. A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는 보편적 법칙이란 말을 쓰는데, 일반적 법칙 상관없어요. 자, 한국과 대만의 행정체를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한국과 태국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겠죠. 한국, 태국, 여러분들 대만, 싱가포르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금 얘기한 국가를 뭐라 그래? 개도국. 그래서 개도국 행정체제에 성향 이러이러해 이런 것을 만드는 게 비교행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비교행정 보자. 자, 세 번째 줄. 따라서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형태를 연구함으로써 밑줄 친 거 보자. 일반 이론의 정립과 보편적 법칙의 발견이란 말이 나왔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이론은 뭐예요? 아까 제가 여기 보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홍콩, 여러분들 말레이시아를 묶어서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다. 이런 국가들을 후진국, 신생국이라고 그러지, 과거에는. 그럼 신생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걸 일반적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프랑스, 여러분들 영국, 이 비교 분석 검토하면 공통된 면이 있어 없어? 이런 국가를 뭐라 그래? 선진국. 선진국 행정현상 이러이러 해가지고 일반적인 법칙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행정이에요. 알았습니까? 비교행정 자체는 여러분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비교행정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자. 82페이지. 쌍가루 4번에 비교행정 연구회라고 있어. 그 연구회 자체의 본격적 활동에 의하여 비교행정 이론 자체가 아주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교행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리그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리그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을 얘기할 때는 리그스의 연구를 꼭 얘기하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비교행정 접근 방법에서 프레드 리그스의 연구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리그스는 이제 기존의 접근 방법 자체를 세 가지, 새로운 경영의 접근 방법을 세 가지 용어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런 얘기하죠.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뭐로 가자? 일반 법칙적 접근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개별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특정 국가나 특정,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개별 사례 연구예요. 1920년대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여류사회 학자는 케냐에 있는 토로텐족을 여러분들 가서 직접 생활 체험을 해요. 1년 동안. 근데 이 부족은 혼인 형태가 일처다부제야. 한 여자하고 많은 남자가 살아. 우리 여학생들 좋아 안 좋아? 일처다부제 좋을까 안 좋을까? 일부 다처가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가 많은 남자랑 살아. 좋아 안 좋아? 일부 다처제에는 여러분들 잘 들어라. 여자가 남자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이때 여자는 남자의 공동 소유물이야. 그리고 뭐냐면은 남편이 몽땅 형제야. 형제. 그래서 거긴 여러분들 삼촌 뭐 그런 게 없어. 아빠 1, 2, 3, 4야. 서일로 나가. 자, 그럼 현재 보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토레텐족 자체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개별적 접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공통된 여러분들 현상을 만드는 일반 법칙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 비생태론적 접근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하죠. 그럼 세 번째 나온 게 뭐라 하세요? 규범적 접근에서부터 경험적 접근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규범적 접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어른의 말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런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떤 여러분들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서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새, 말씀이라든가 부정의 말씀 이런 건 마땅히 당위적으로 따라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하지 않고 당위적 마땅한 진리에 따라서 연구하는 걸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국을 가보지 않고 교과서에 영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럼 영국 이러이러하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직접 영국을 가서 본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영국은 이러이러해 하고 영국을 여러분들 그에 따라 영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규범론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봐봐요 여러분들. 규범. 당위적이고 절대적 진리에 근거해 연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경험은 그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을 토대로 실증을 하고 연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교과에서 본 것하고 직접 경험해 본 것하고 여러분들 북한 사이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미국 사이는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한류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국내로 그러지 않고 TV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이 사람들이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하고 TV에서 본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뭐야? 경험적 접근이 되는 거야, 후자가. 그래서 경험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근거할 리그스는 이제 초기의 연구를 얘기할 때는 이원적 연구를 먼저 얘기합니다.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의 모형 두 가지 형태를 제시했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 중간에 프리즘적 사회를 집어넣고 3원 체제의 형태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사회, 산업사회 비교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보겠는데 거기 여러분들 구분에 정치, 경제, 사회 쭉 나왔는데 아까 제가 리그스가 파악하는 환경 암기하는 기법 얘기했죠. 어떻게? 정사경이 커.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뭐야? 의사소통 아니야.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두 사회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자, 농업사회 자체를 얘기하던 융합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치 권력의 근거를 천명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천명은 뭐야?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정치 권력은 하늘이 준 신성한 거라고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밑에 형식적 권력하고 실질적 권력 나왔는데 형식적 권력은 법에서 규정하는 권력이에요. 법에서 규정한 권력이고 실질적 권력은 관료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야. 근데 농업사회는 뭐가 훨씬 더 커. 실질이. 이 말은 법치 행정이 구현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치 행정이라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치 권력의 근거를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주권재민. 주권재민은 무슨 말이야?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한테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에게 기속되고. 그리고 형식적 권력이 더 커. 이 말은 법치 행정이 구현되고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얘기할 때 농업사회는 자급자족의 경제체제고 산업사회는 시장경제 중심의 상호 의존적 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쪽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이쪽은 최대 행정이 최선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 큰 정부야, 작은 정부야. 최대는 큰 정부, 적극적 정부야. 적극적 정부. 이쪽은 소극적 정부야. 정부 역할을 질서 유지에 국한시킨 소극적 정부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혈연 중심의 1차 집단 중시. 그러니까 1차 집단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그룹은 뭐가 있어요? 가정, 친족, 이게 바로 1차야. 그리고 귀속주의가 지배해. 귀속주의는 뭐야? 신분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 얘기해.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 이게 바로 귀속주의야. 근데 이제 이쪽에 산업사회는 기능 중심의 2차 집단. 2차 집단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죠? 회사. 그리고 실적주의가 지배하고 개방적이다. 그다음 이쪽은 의사소통이 미약하고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고 하위상달 제약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죠. 직관과 육감에 근거한 인식이 지배적이고 이쪽은 경험적 방법의 인식이 지배적이고 지식의 해결성, 지식의 다양성, 의식주의, 형식주의 이쪽은 보편적 평등주의. 이 보편적 평등주의를 가로내 물어라. 세속주의야. 세속주의 나쁜 말 아닙니다. 알았죠? 야, 걔는 너무 세속화됐어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세속주의는 이제 보편적 평등주의 나쁜 말이 아니야. 그리고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것이 산업사회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중에 이제 그 중간에 한 사회를 집어넣게 바로 뭐다? 전이 사회를 끼워 넣어.
그래서 이제 3원 체제 형태로 나눠온다고. 농업사회, 전이사회, 산업사회 해가지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먼저 사회체제 모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회체제 모형은 분화의 정도야. 구조가, 기능이 얼마나 분화가 됐냐. 그래서 농업사회는 전혀 분화가 안 됐다 하여 융합사회야. 근데 끝에 산업사회는 고도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분화가 됐다 하여 분화사회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멍가게는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시골의 구멍가게는 무슨 기능적으로 분화가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전혀 없잖아. 그냥 들어가면 그 안에 빨래 비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에 여러분들 뭡니까? 종이박스에 다 나와 안 나와? 빨래 비누, 과자, 사탕이 다 섞어서 막 나와. 한참 뒤에서 나와. 근데 여러분들 홈플러스 같은 여러분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층별로 분화가 돼 있고 층마다 또 분화가 돼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음료 같은 경우 뭐라 그래? 우리가 뭐 조미료 같은 경우도 한쪽은 또 간장, 한쪽은 뭐 소금 이렇게 분화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분화예요, 분화. 근데 여러분들 전이사회는 모르나? 프리즘적 사회. 자,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색깔이 하나야, 두 개야? 여러 개야, 하나야?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농업사회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고 산업사회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고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색깔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프리즘이에요. 막 섞여 있다. 섞어. 확 섞어. 자, 우리 남학생들 찌개 끓여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끓인 찌개가 뭐야? 섞어찌개 아니야. 온통 잡동사는 다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자, 프리즘적 사회예요. 그 다음에 행정체제 모형을 얘기할 때는 의사결정의 장소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을 나눠놓고 있어요. 의사결정의 장소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있다. 자, 그대로 보자. 은서야, 은서. 민서 말고 은서. 민서는 이쪽이고. 은서 있었는데, 은서. 학교 학생인가? 아, 민서가 있으면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은서. 없어요? 자, 그럼 내가 볼게요. 여기 보자.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 사회의 가옥 구조에서 안방은 보통 누가 안방에서 살아? 딸이 살아? 아들이 살아? 아버지가 살아? 아버지가. 모든 걸 안방에서 결정하고 지시하고 하명을 해 안 해? 하죠. 그런 행정체제의 의사결정 성격이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이사회는 뭐라? 사랑방. 전이사회는 바로 신생국 개도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랑방 자체는 자 누가 묵어가? 손님. 그럼 손님은 농촌의 총각, 장들뱅이,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방에 묵어가죠. 이 말은 농업사회, 산업 성격이 막 섞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산업사회는 뭐라? 사무실 모형이라고 나와. 사무실. 자, 사무실 모형 자체는 사무실은 여러분들 물어보자. 여기 이제 사무실은 모든 구조가 이렇게 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가봐 여러분들 사무실 들어가면 어디 조직이나 사무실 가면 이렇게 분화가 돼 있어. 책상 딱 돼 있고 이쪽은 뭐 여러분들 뭐 민원, 이쪽을 얘기할 때는 보수, 이쪽은 시설 관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그리고 시설 관리도 담당하는 게 다 틀려 안 틀려? 틀려요. 보일러 담당 무슨 담당 다 틀려 안 틀려? 틀립니다. 이게 사무실 모형이에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공정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거 영어 시간에 원수한테 묘사할게요. 더메스, 더 클라우드, 더 버블릭. 이걸 뭐라 그래? 메스는 덩어리 아니야? 이거 뭐야? 대중, 더 클라우드, 군중. 이거는 이게 공중이야. 폴리시형 지방명사 아니야? 요 다음엔 항상 뭐가 돼? 단수가 복수가 나와? 동사. is가 나와, a가 나와. 폴리시형 지방명사는 항상 복수 취급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a가 나오는 게 a가. 나오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고. 복수. 우리 영어 하나 배웠네.
이놈들. 위에 것도 아래 것 의미가 틀리지. 위에 건 뭐야? 의미가. 더 피플은 뭐야? 민족이야, 민족. 민족, 종족, 국가. 더 폴리시형 집합명사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복수 취급해라 했지. 비동사가 오면 이지 아야. 아, 이건 뭐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 이건 사람이야. 위에 거 아래가 틀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 영어 배웠네. 영어 이게 아니야.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보자. 옛날 했던 영어가 기억이 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옛날에 했던 영어.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거 공중이야. 공중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중은 여론을 형성하는 계층이 공중이에요. 여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봐. The public interest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해? 늘 보통 영어 시간에 여기서 배워서 이거 뭐라 그래? 공이익. 공공의 이익, 공이익. 요 인터레스트는 뭘 얘기해? 인터 플러스 이스트야. 합성어야. 인트라 플러스 이스트. 이스트는 뭐야? 존재하다 그런 말이야. 사이야.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거. 그 인터레스트. 그럼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할 때는 뭐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거야. 관심이라고. 관심, 흥미.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 보자. 관심, 흥미, 이익 다 좋아. 근데 요걸 아까 공익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건 뭐야? 공중의 관심. 그게 뭐야? 여론이지. 아, 이게 여론이지 뭐야. 공중의 관심이.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계층을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농업 사이의 공중은 누구예요? 자유사상가. 자, 거기 여러분들 영어 나온 거 보자. 리터로토스란 말이 나오죠. 자, 이걸 번역할 때 인문주의자라고도 번역을 해. 인문주의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게 14, 15세기 중세의 문화적 암흑기에 종집을 찍었다. 재생, 부활, 인간성 회복을 강조한 문학사적으로 뭐? 르네상스. 르네 플러스 상스의 합성어 아니야. 상스는 뭐야? 생명. 르네는 재생. 다시 한번 부활. 이게 뭐야? 르네상스는 이제 재생, 부활, 인간성 회복이란 말을 써서. 중세는 신중심의 사고의 인간중심이야. 신중심 아니야. 중세는 카톨릭이 지배하잖아. 무조건. 교회에다 뭐 갖다 내야 돼? 돈 갖다 내야 하면 하늘로 가, 안 가? 아니, 성당 자체는 여러분, 교회로 가기 위한 뭐예요, 여러분들? 뭐야? 검문소야. 그럼 뭘 내야 돼, 성당에다가? 검문소에다 검문할 때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을 내야지, 여러분들. 빅이 타 올라가지.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내라. 그럼 좋은 자리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세의 종교가 타락해서 여러분들. 심지어는 면제부까지 판매하잖아. 돈을 사면 죄가, 사람 수익을 한 다음에 면제부 사면 죄가 없어져. 왜 그러니 얼마나 타락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터가 누구야? 케임브리크 대학의 대학 신부야, 교수면서. 그래서 이 문드러지고 여러분들 부패한 이 카톨릭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반박문을 발표하죠. 이게 뭐라. 하여간 반박을 발표해야지. 걔가 이제 그 종교재판에 해부가 돼야. 종교재판에 해부되면 여러분 마시가 안 가. 종신형 아니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 안 가. 어떡하 도망가야잖아. 그래서 쭈리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야? 그 켈빙한테 여러분들 좀 돈도 지원받고 막 그래가지고 종교 전쟁이 야기되는 거야. 근데 이제 루터가 나중에 죽지. 자살을 하지. 왜 자살했는지 하면은 루터의 신부는 뭐야? 신부야.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여러분들 종교에 있는 카톨릭 모든 종교를 부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갈등을 느껴 안 느껴? 느끼죠. 그래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루터가 자살한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루터가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는 존재할 수 없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야 부패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망가지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루터란 사람의 있음으로써 카톨릭도 존재할 수 있던 거고, 또 우리가 이게 신교,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죠. 자, 근데 하여간에 여기 보자. 이 인문주의자 리터루투스가 바로 뭐야? 선생님 보자. 그러면 고대 힐랍 사상은 인간 중심 아니야? 봐봐.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신들은 다 인간처럼 행동을 해야 해. 인간처럼 싸움질하고 행동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잖아. 몽땅 다. 나오는 게. 그래서 과거의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얘기한 게 인문주의자야. 그럼 인문주의자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얘기할 때 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자연적인 삶과 문화적인 삶 자체를 여러분들 인간 중심으로 설계를 해. 인문이란 말이 뭐야? 인문. 인문이란 말 쓰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야. 그게 인문이야.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가 인문이야. 그런 인문주의자들이 자 보자. 리터러투스 문학을 토대로 여러분들 신을 고발하고 인간 중심의 여러분들 책을 만들어냅니다. 토마스 뭐 유토피아라든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든가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이거 몽땅 다 이때 등장한 책들이야. 한번 기회 되면 읽어봐요, 여러분들.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읽다 보면 빠져. 근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토마스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빠지면 읽게 돼. 책이란 그렇잖아. 맨 처음에 시도는 어렵지만 여러분 빠지면 계속 들어가죠. 선생님이 무협지 보는 걸 진짜 좋아해. 무협지. 무협지 학생 싫어하는 남학생 좋아하거든. 나는 중학교 때의 사고 그대로 가죠. 중학교 때 무협지 좋아했는데 그걸 계속 좋아해. 그 TV에 그 무협지 좋아하는 그 탤런트 하나 있더라. 근데 무협지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냐면은 읽고 나면 여러분 뭐 쾌감을 느껴.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쾌감을 느낀다고. 근데 무협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잘 쓴 무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설 이상으로 잘 쓴 책이 있어. 남학생들 글씨체 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무협체를 읽어봐. 그럼 글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어떠한 소설보다 무협체는 여러분 글씨가 아주 간단 명료해. 읽는 사람으로 하고는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끔 책을 만들어 놓는데 뭐 하여간 이제 그러한 책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자유사상가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전위의 사회는 프리즘. 누가 나왔어요? 공주. 인텔리겐차. 인텔리겐차는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그냥 지식인이 아니라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이야.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 끈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의 끈앞을 역하는 지식인들, 그들이 공정의 의견을 형성해 왔어요. 좋은 게 아니죠. 산업사회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지성인. 분별력을 진 지식인이죠. 좋은 게 안 좋은 게? 좋은 거죠. 지식인 가운데 분별력인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자. 지금 보수하고 여러분 진보가 막 싸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학에서 일하는 선생들, 대학 교수들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지성인들 아니야? 그럼 이들 가운데는 분별력 있게 진보를, 분별력 있게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사회가 하여간에 우리는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 진보, 보수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혹하지 말고, 참 계속 지켜보자고, 여러분들. 지켜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지, 거기에 한쪽에 가담해서 어디 좋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할 때고, 우리는 공부에 관심을 기울여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그걸 초정치적 무관심이라고. 자,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첨삭지도에 여기 이제 프림적 사회의 주요 특징이 정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질성이라는 게 나오죠. 전통과 현대가 막 여러분들 섞어지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기형적인 행정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기능정복, 오버래핑. 분산된 기능하고 분산되지 않은 기능 자체가 어떻게 막 섞여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직까지 네포티즘 연구 우선주의고, 네 번째, 포멀리즘 형식주의. 공식적 행동 기본과 실제 적용 사이에 현격한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뭐야? 외국 제도의 무비판적 도입. 출제에 나왔었어요. 형식주의의 원인은 뭐냐? 외국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눠져 있다. 다분파, 파벌도당. 6번 나온 거 보자. 상용성이란 말이 나와. 상용성을 다른 말로 MB 밸런스 해가지고 이것을 양양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뭐란다? 양양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양성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보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가치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규범, 하나를 지배하는 일관된 규범이 없어. 이게 무규범주의예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이해증 들어오는 거 보자. 오른쪽 각수 41번에 모순적 상호 양향성 나왔고 다 규범성,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나타났어. 이와 같이 가치 규범의 이중화는 자, 마치 시골에서 가게를 기하는 상인이 외상을 주면 이중적으로 봉착되는 현상. 즉 현금이 부족한 시골 사람에게 외상을 거절하면 인심을 잃을 것 같고 외상을 주면 자본을 잃게 된다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걸 얘기해요. 그 밑에 시골 상인을 지배하는 하나의 규범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 그래서 상용성 자체는 다규범주의, 뭐 규범의 다중성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줄 중간에 무규범주의란 말 나오죠.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무규범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뭐하고도 일맥상통? 무규범주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거 좀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나온 게 여러분들 가격에 뭘 나왔어요? 불확정성이 나와요. 그걸 가격의 다양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거기 들어보자. 자, 여러분들 우리 인천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백화점이 어디예요? 지금은 롯데백화점 바뀌었잖아. 그 여러분들 저기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백화점이 없어졌잖아. 무슨 백화점이야? 신세계. 근데 롯데가 들어가니까 롯데 백화점 자주 갑니까? 그래서 롯데는 괜히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그치? 희한하게 신세계 백화점 있을 때 그 뭐야 그 터미널 갈 때 느낌하고 롯데백화점 거쳐서 가는 느낌이 약간 틀리다. 내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 내부 뭐 그 있는 그 정태를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느낌이 틀려요. 왜 그럴까? 롯데는 흑자일까 적자일까? 적자 같은데 아닐까? 아울렛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야? 롯데지. 롯데 아울렛이 제일 많아. 생긴 롯데 아울렛이다. 롯데 아울렛. 현대 많지 않아. 인천 현대이죠. 근데 현대 있는 데가 강원에 콩나도 있어. 많지 않아. 서울도 여러분들 저쪽에 송파에 가든파이브 현대 그 몰이 하나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그러니까 없어 거의 현대. 지방 가면 몽땅 다 롯데야. 롯데 아울렛 들어 그러자. 롯데가 뭐 갖고 이익을 남길까? 뭐 갖고 나는 그 판단이 안 서. 이마트로 적자라며. 이마트 적자래요 지금. 적자라 지금 여러분 이마트 정누구에게가 이제 새로운 여러분 시장 개척 사업 요소들도 좀 하려고들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마트도 저가더라. 요새 그 여러분들 그 뭐야 그 요새 여러분들 그 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소비자를 다 어디한테 뺏겼어요? 저 여러분들 우리 그 뭐라 그래? 저기 그 사이트 뭐야 저 그 쿠팡 그런 걸 뭐라 그래? 쿠팡 뭐 여러분들 위메프 뭐라 그러죠? 그쪽으로 다 뺏겼대. 그러니까 절반씩 뺏겨가지고 적자래. 그래서 이마트도 이제 뭐냐면 그쪽으로 뛰어들었어. 뛰어들어가지고 배달 자체는 배달을 그러는 게 아니라 아침 무슨 여러분들 뭐 신선식품 배달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지금 해 시작했어요. 이마트도. 이마트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런칭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대형 업체가 들어가고 막 경쟁하면 우리한테는 좋아 안 좋아?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 가입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할인권도 막 줘. 그래가지고 뭐 3만 원이다 그러면 13,000원이면 사. 자, 선생님이 어저께 사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32,000원 나왔는데 16,000원 냈었어. 싸게 샀지. 그럼 하여간에 여기 보자. 백화점 가면 여러분들 가격이 있어 없어? 상품 가격, 정찰 가격이 있잖아. 근데 정찰 가격도 있고 또 다른 가격이 있어. 어떤 가격이냐? 개인적인 친분, 의리, 정식인 요인에 의하여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학원에, 우리 학원에 등록금이 있어요. 그러면 1년짜리 등록금 얼마야? 여러분 1년짜리 낸 거 아닙니까, 등록금? 얼마예요? 180? 1년에? 그럼 1년에 280 아니야? 그럼 2년째 들어가면 학원에서 원장님이 할인해 줄 거야. 왜? 1년 동안 정들었으니까, 아유, 너 정들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내가 한 150만 원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따 그러자. 할인해 줄 거야. 내가 여러분 상담하는 거 보면은 1년 하고 또 하는 사람들한테 좀 할인해 주지. 많이 해주세요? 150만 원 정도 해줘요?
더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의리 침불에 의하여 또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죠. 이게 가격의 다양성, 불확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초점성은 관리의 권한이 법적으로는 상당한 제약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양초점성. 자, 그 밑에 권한과 통제의 불균형. 권력 구조는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권한과 통제의 불균형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10번에 상향적, 하향적 권력 누수 현상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이건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보자. 상향은, 자, 조세를 징수해서, 그럼 국가의 금고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부가 국가의 금고로 안 들어가고, 누구? 관료의 엽주머니로 새어 나오는 게야. 누수. 권력의 근거에 세금이 이렇게 누시가 돼. 됐어요? 하향은, 여러분, 이거 보자. 정부가 사업 집행할 거 아니야. 제출예산. 그럼 교량건설한다. 교량건설에 다 여러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또 일부가 관료의 어디 뒷주머니로 이렇게 권력의 근거예요. 세워나가는 거. 이게 상향적, 하향적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에 신분과 계약 자체가 막 혼합돼 있고 12번에 오른쪽 메뉴에 가치 융합. 모든 가치가 권력자한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다. 자, 천민기업가라는 거 봐. 천민기업가. 자본은 부족하나 행정관료가 그 자본을 국가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권 연장을 위하여 여러분들 뭡니까 장기적으로 해야게 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죠.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성격은 지보적인 성격이 있지만 한편으로 비판도 해요, 여러분들. 예산 자체가 지금 500조가 넘잖아. 513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예산 자체가 확충이 되는데, 평창되는데, 근데 그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확보가 돼야 돼. 근데 세수 확보가 지금 쉬워, 어려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고의를 짜내는 거예요, 고의를.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들 세금 자체를 걷기 위해서 정부가 그러면 세금 갖고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 예산 매년 편성하잖아. 추경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는 여러분들 어떡하는 거예요? 돈을 꼬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 공채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공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공채 발행 도래일 기간이 있을 텐데 도래일 기간을 10년 뒤로 했다 그러면 이 정권이라든가 차기 정권과는 관계없지. 그 다음 정권에 압박을 줘 안 줘? 압박을 주죠. 그럼 먼 미래를 본 게야 여러분들 단기만 본 거야. 단기만 본 거예요. 단기만. 먼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투자의 단기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 투자의 단기성이란 말 그대로 나왔잖아. 자, 의존주국은 권력자가 생산에 공헌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생산자로부터 재화를 수탈한다. 여기에 의존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 아니면 공무원들 자체가 여러분들 권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게야? 기업 가서 여러분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기업 가서. 기업 가서 여러분들. 걔 누구야? 그 박근혜 때 그 누구야? 그 여자 최순실. 삼성 불러가지고 야 승마비 내놔. 한 거 아니야. 아예 개인 내놓게 해서 여러분들 비슷한 뉘앙스 붙였으니까 내놨겠지.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당시에 여러분들 웬만한 대기업 다 불러가 총수 불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자체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 게이트의 근거에 말씀드린 거고, 그 이전 정권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건 알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권 끝나고 난 뒤에 폭로가 되고, 이게 바로 의존증후군이야. 권력자가 권력 갖고 기업한테 재물을 수탈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한 프림적 사회는 결론적으로 좋은 사회야, 나쁜 사회야? 아주 나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리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후진국 개발도상 국가는 이렇게 부패된 나라다고 본 거예요. 누가 볼 때는, 리그스가 볼 때는. 선진국은 안 그런데 후진국은 이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그스가 이렇게 이 후진국 얘기하니까 후진국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돼. 하고 후진국도 발전해야 돼. 해가지고 그래서 비행정론을 배경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뭐가 탄생하냐? 발전 행정론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 발전 행정론. 그래서 발전 행정론은 비교 행정론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행정론을 얘기한 학자가 후진국가의 발전 문제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발전 행정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발전 행정론은,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교재 보지 마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출제 안 나와. 발전 행정론은 이제 뭔가 알면 돼. 근데 제가 이제 리거스를 중심으로 한 비교 행정론자들이 비교 행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연구 대상이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지금 후진국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야. 근데 우리들이 연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후진국가의 문제점만을 얘기했지, 이러이러한 실태만을 얘기했지, 개선 방안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만든 비교 행정론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후진국 행정체제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는 잘했다. 과학성은 뛰어나다. 이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후진국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처방성이 없다. 그래서 처방성을 강조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발전 행정론이에요. 근데 이 발전 행정론은 선생님 보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등장한 거다? 후진국가야. 후진국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자. 이 이론은, 자, 내가 방금 전에 그랬어요. 후진국가의 현실 문제 해결, 처방성을 중시한다란다? 처방성을 중시한 게야. 그럼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으니까 순수과학이야, 응용과학이야. 이쪽은 응용과학적 성격이 굉장히 다분히 강한 파트가 바로 발전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 후진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발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 이론이 바로 발전 행정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발전 기능설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발전을 얘기하면 시들은 이런 얘기야. 자, 후진국가들, 니들 걱정하지 마. 니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에 의해 끌려가는 게 그동안 여러분들 생태론과 비교행성 아니야. 근데 이들은 뭐라냐? 야, 너희들 스스로 능동적,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 이게. 아이고, 이 이론이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 이제 비교행성론은 왜 등장했냐면은 1945년도 여러분들 전쟁 이후에 세계 모든 중심 공간이 된 것은 어디야? 미국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연골 중심으로 한 구라파의 국가들 열강들은 2차 대전의 국가들이 몽땅 다 망가져. 그럼 미국은 바로 뭐냐? 이제 세계의 중심부를 어디에서부터? 심장부를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돌리자 하는 의도하에 각종 기구도 만들어지고 계획도 만들어져. 늘 여러분들 나토라고 하는 기구 있죠. 군사동맹기구 그때 만들어져 47년도. 그리고 여러분들 당시 등장한 것 중 하나가 뭐가 등장하냐면은 마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마샬. 듣기만 하세요. 마샬 플랜. 이 마샬 계획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후진국 원조 계획이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신 미국 말 들어. 그래서 미국 밑에다가 후진국가를 멍탕 다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러면 후진국가를 원조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마샬은 미 국무장관인데 대학 동기 동창이었던 여러분들 리거스를 불러. 왜? 리거스는 당시에 미 행정학회 소속의 비행정연구회 회장을 지내고 있었거든. 그래서 리거스를 불러가지고 야, 리거스야, 이 후진국 우리가 원조하려고 하는데 후진국 행정을 좀 알아야 돼.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잘 들어라. 사회를 맨 처음에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원체제로 얘기해서 했어요. 그 잠깐 봐봐. 페이지 83페이지. 83, 거기 농업사회, 산업사회 두 가지 사회가 나오고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 했냐. 후진국가는 이게 바로 산업사회가 되기 전 농업사회랑 같아. 그럼 농업사회는 뭐냐면, 여기 선생님 보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은 산업사회 이전 단계가 바로 농업사회야. 그 농업사회가 이제 산업사회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진국가는 과거에 영국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의 농업사회랑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원조해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샬이 알아서 해가지고 미국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 당시에. 근데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 계획이 완벽하게 개박살나. 실패. 후진국하고 틀린 거야. 이 농업사회하고 후진국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마샬의 뚜껑이 열리 안 열려? 열리지. 리거스 불러가지고 이 개새끼야. 너 새끼야 이 돈 내 어떡하려고 그래 새끼야. 너 때문에 다 틀어먹었어. 나 맛이 갔어. 너 책임져! 그러니까 마샬이 미안해. 리거스가 미안하니까 미안해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직접 그래서 후진국가를 방문해. 한국, 터키, 여러분들 뭐 다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후진국가는 농업사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회가 있는 게야. 다른 사회. 그래서 중간에 뭘 끼워놔? 프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체제, 3번 체제 뭐 이걸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83페이지 맨 밑에 각수 40 나온 거 봐. 83페이지 맨 밑에 각수 40. 리그스는 초기에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나누고 신생국을 농업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원정책을 제시하여서 이 정책을 실패했다. 그 리그스는 직접 신생국을 방문하여 실제 신생국을 지배하는 기능을 경험적으로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3원 체제 모형을 제시한 게 중간에 정의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자, 현재 보자.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리그스는 소 잃고 외양 건고 진격이지. 그래 안 그래? 뒷북친 거예요.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마젤한테 이래. 그러니까 미친놈 그런 게야 마젤이. 너 엄마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한 돈은 한 푼도 못 줘. 지원금을 딱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그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했던 학자들 자체는 여러분들 보자. 후진국가의 행정이 이러이러하다고 난 다음에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안 나오니까 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해. 그래서 어떡하냐? 이들이 한 게 후진국가한테 편지를 보내. 한국, 터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보내. 뭐라냐? 야, 니들 국가들 너희들 힘들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너희들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얘기해 줄게. 대신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언제? 장면 정권 때 그게 와. 그 장면 정권 때 20대죠. 그래서 알았다. 돈을 줘. 돈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방안을 만든 게 바로 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은 5년짜리, 어떤 나라는 3년짜리, 7년짜리를 막 만들어서. 근데 장면 정권은 맛이 안 가. 5.16 군사타에서 박정희 때 맛이 가잖아. 박정희 때 딱 보니까 박정희는 뭐야, 이런. 군발이 아니야. 군발이 왜 있어, 없어? 문외인 소유자야. 문외인 소유자. 걔한테 무슨 계획을 지어? 자, 근데 어디서 온 게야? 이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비행정학회 그 연구원들이 계획 발전할 수 있는 방안 5개년 계획. 너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누가 김종필이가 야, 이거다 해가지고 가서 박정희 각하. 이게입니다. 이거 가지고 국가 발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판단을 잘한 거지, 하여간에. 이거 갖고 이제 박정희 때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좋아, 안 좋아? 딱 들어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볼 때는 한국이 경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체제가 군발의 정권이 딱 등장한 거고, 군발의 정권은 여러분들 밀어붙이기 잘해 못해? 잘하지. 그 정권이 몇 년 동안 해? 18년 동안 한 게 박정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제 발전에 박정희가 여러분들 공헌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공헌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야? 박정희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한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발전 행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근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야? 박정희야. 여러분 할아버지야. 여러분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박정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님들이 군사정권의 인권이 짓눌리고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뭐 때문에?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면서 감사하면서 국가 발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젊은 놈들은 여러분들 그냥 쓰려고 말고 소비하려고 그러고 어르신네 여러분들 외몰라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희생 없으면 이게 없었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노인분들 지나가시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지금 한 70대 후반 80대 그죠?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인생은 참 힘든 게 힘드냐면은 봐봐. 일제 때를 겪고 40년대 해방이 50년대 한국난을 겪고 한국난을 겪으신 분들이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을 거쳐온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60대부터 여러분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흙더미, 잿더미에서 여러분들 경제라고 하는 것을 부흥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감사하게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발전 행정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자. 개발도상국의 발전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리그스가 얘기한 건 바로 뭐냐. 야, 개발도상국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이 세부가 균형 있는 발전 그거 하면 안 돼. 그럼 힘들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부, 행정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부가 총대를 딱 메고 그냥 이끌어 가자고 이게. 리그스가 제시한 게야. 그렇게 하라. 경제개발을 그렇게 하고 경제개발도 누가 하라?
행정부가 주도가 돼가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민간한테 주지 말라 그런 게야. 정부가 하라고 얘기한 게 정부가. 민간 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부 주도지. 민간 주도는 선진국이 할 일이고. 이게 발전 행정이에요. 행정이 발전에 뭐가 되다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이게 발전 행정이에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발전 행정. 80페이지 맨 위에. 발전 행정이란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그 다음 정책 결정, 이를 구체화. 구체는 집행이야. 그 다음 그 밑에 사회 변동이 정하기 위한 기획을 수립한다.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발전 기능설 배운 거 기억났나? 발전 기능설 그대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정책 결정, 집행, 기획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잖아. 쌍가루 이번에 발달 배경. 자, 60년대 어디를 대상으로 등장했어요? 개도국의 행정현상.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실용주의 관점. 이 실용주의 관점에다 화살펴놓고 능동적 변효관이라고 적어놔. 능동적 변효관. 자, 여러분들 이 실용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꼭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 우리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 누가 떠올라? 존 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존 뒤, 진보적 교육관. 존 뒤의 교육 자체를 얘기할 때는 현재 보자. 세계 최강이 미국이 1957년도 스푸트니크 사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소련서 먼저 쏘버려. 그럼 보자. 경제대국으로 여러분 세계 최강의 기술국가, 최강의 군사국가, 최강의 경제국가라고 여러분 자비했던 미국이 여러분들 완전히 쪽팔려 안 팔려? 쪽팔려. 엄청 충격을 받아.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디처럼? 과학 분야에 대한 꼬마 과학자를 기르어야 돼 하는 절실한 사명감을 느껴. 그러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교육관 자체를 이전의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사 주도로 일방적 지시야. 근데 그러한 데서부터 교육이 바뀌어 바로 뭐냐? 아동 중심의 교육. 그 아동 중심의 아동이 주도하는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을 강조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실생활 중심으로 발생한 문제를 아동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실용주의야. 그럼 실용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 교육도 어떻게 하는 게야? 능동적으로 하듯. 됐습니까? 국가 발전도 어떻게 하라? 비동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국가를 발전하자고 파악하는 게 이제 능동적 변혁관이에요. 이걸 누가 연구한 게야? 서구의 학자가 연구했다. 그 서구의 학자를 제시된 행정 현상의 접근 방법이긴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발전 행정론은 누가 얘기에 따라서요? 비교 행정론자가 얘기에 따르죠. 그래서 비교 행정론 계승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비교 행정은 여러분들 국가학과를 비교하면서 검토됐다. 즉 과학성이 뛰어나. 뛰어나지만 여러분들 현실 문제에 처방성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처방성 없다고 비판하고 등장한 거 발전 행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발전 행정론은 처방을 중시했다 안 했다. 중시한 이론이죠, 여러분들. 그걸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뭐 접근 방법 그런 건 좀 없고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발전 행정의 특징에서 저 1번 나온 거 보자. 행정의 과학성보다는 처방성 중시한다 밑줄. 그럼 2번도 밑줄 효과성. 자, 우리 행정이념 파트 효과성 배운 거 기억나? 효과성을 일명 뭐라 그랬어요? 목표 달성도. 그러면 개발도상과 빠른 시일 내에 당면 목표 달성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목표 달성도 효과성을 중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 발전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한다 그랬죠? 능동적인 인간. 이러한 인간은 현실의 안주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야. 미래지향적 세신적 가치관. 그리고 그러한 능동적 인간을 옆에 발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그렇고. 자, 5번. 여기 보자. 아까 행정이 주도가 된 국가 발전 얘기했죠. 행정을 위로 한 거죠. 여기 보세요. 행정이 주도가 됐다. 그럼 행정이 강력한 힘을 가져 안 가져? 그럼 입법 활동도 행정부가 해야 안 해? 하죠. 입법 활동을 대표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책 결정. 그러면 정책 결정, 입법 활동은 입법부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럼 행정이 정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정치 행정일.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치 행정세 1원론. 어떤 내용이에요? 6번에 여러분들 50년대 형성된 비교 행정론을 계승. 아까 비교 행정학자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계승하였으나 전적인 계승이 아니라 한편 비교 행정은 우리가 얘기한 비교 행정 과학성은 뛰어나지만 처방성이 더 없다? 없다고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 발전 행정론이죠. 7번 볼 필요 없겠고, 자, 8번에 기타 선량주의. 선량은 누굴 얘기해? 선량을 영어로 뭐라 그래? 엘리트주의 아니야, 엘리트주의.
여러분들, 자, 여학생들 얼굴에 스킨 많이 바르잖아. 이 스킨을 여러분들 북한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북한말로. 물결살. 스킨을 물결살이래, 물결살. 물결살. 안 웃기냐? 저 미안하다, 여러분. 나는 웃긴데. 그래서 그거 보고, 이 여자 브레이저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가슴막이. 미안합니다. 썰렁했네요. 여기 보자. 아, 이게 북한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남북간이 여러분 단절된 상태다 보니까 북한이 쓰는 용어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거기 성장 중심. 선량은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게 선량주의는 엘리트주의. 소수 엘리트가 국가 발전을 주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고. 그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발전 행정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 발전 개념에 다이성이란 말이 나오죠. 발전이란 말은 여러 학자가 다양한 형태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 2번 별표. 행정의 주도가 된 국가 발전은 행정의 비대화를 가져간 거죠. 가져오죠. 3번에 지나치게 서방성 강조하다 보니까 뭐는 없어? 과학성 교류죠. 항상 여러분 검의 양날이야. 이건 개발도상국의 행정현상을 누가 연구해서 서구적 평균 내재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해두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출제는 점은 없습니다. 국어 문제 발전했는데 딱 2번 나왔어. 2번 나왔는데 그냥 지금 현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시험 문제 나와, 여러분들. 어렵게 안 나왔다고.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배고 잠깐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83페이지. 82페이지. 자, 비교행정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특설 행정현상 규명이야? 보편적 이론의 정립이야? 보편적 이론의 정립. 하나 물어보자. 특수성 그러면 떠오르는 접근방 어디서? 뭐가 떠올라? 특수성. 50년대 이론 가운데. 그렇죠? 생태론. 환경에 따라 다른 특수한 행정현상 아니야. 자, 이게 보자. 생태론은 뭐다? 특수성. 발전행정론은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럼 오른쪽에 리그스가 파악한 비교행정의 접근 방법 3가지 있죠? 3가지도 가끔 나와. 개별에서 일반 법칙, 비생태에서 생태, 규범에서 경험적 접근으로. 됐습니까? 농업소의 산업소의 비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거기 여러분들 그 84페이지에 첨삭지도의 프리즘적 사회체의 특징이 쭉 나왔잖아. 8번 양초점성이 한번 시험지에 나와서 개념 정의하는 거. 8번 시험지에 나왔어요. 법제상 상당한 제약 큰 영향력 행사하는 거. 이 시험지 한번 나왔죠. 나는 한번 10번이라든가 13번 있죠. 그럼 한번 시험문제 내고 싶어. 10번. 관련한 제출 예산을 유식하게 횡령하고 세금 일부 넣고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박스 집어넣고 이거는 프린적 사회의 특징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 묻는 것들. 알았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가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천민기업과 투자의 단기성 얘기해서 있어요. 했죠. 그 2가지 형태 정도는 나도 한번 내고 싶은 내용인데 실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2가지 정도는 가져가자고 말씀드린 거고. 87페이지. 자, 발전행정 자체는 이제 그 발달 배경에 실용주의 관점이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비교행정론 계승에서나 비판했다. 뭐가 없다고? 처방성 없다고 비판하고 등장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자. 당연히 처방성 강조한다. 효과성 중시한다. 그리고 5번의 행정을 위로한 정치행정 1원론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 6번 얘기했고 문제점 여러분들 비대화 가져오고 처방성 강조는 과학성 경시하고 서구의 평균이 내재가 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까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고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번은 이제 지난주에 한 거죠. 공의 실체설. 제가 이제 과정설과 실체설 얘기했죠. 그 실체설을 얘기할 때는 전체 이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입장 맞고, 자, 과정설은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1번에 맞는 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 과학적 관리는 지난주에 배운 게 일일 과업량의 설정은 보통의 노동자의 인류 노동자야. X가 돼야죠. 포대론중 경영사회 봉사주의 기억나죠?
이건 여러분들 고임금 저가격 얘기했지. 고임금 저가격. 대량 생산 체제는 여러분들 가격의 다운을 가져간 거죠. 박리담회에서 많은 이윤이 창출되고 그 잉여를 노동자 임금에 반영해서 고임금 저가격 얘기했지. 3번 X가 돼야죠. 4번에 과학적 관리법은 X이론체 인간관에 가고 있으며 공식적 구조 기계적인 능률 맞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는 동기부여 외재성 인간관계론 동의 내재성 맞아요? 둘 다 외재성이라 그랬죠. 그걸 제가 인간의 행동의 피동성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인간 행동의 피동성 둘 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외재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 문화의 주요 특징으로 가족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전문주의, 합리주의를 하는데 가족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까지는 맞아. 근데 전문주의는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주의 기억나나?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을 중시하는 일반주의 얘기했죠. 그리고 합리주의는 알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감정을 중시해, 이성을 중시해. 감정을 중시하죠. 그래서 감정을 중시한 것을 정의주의라 그래. 정의감 할 때 정의주의.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정의주의. 자, 7번에 인간관계론 공식적 구조. 인간관계는 비공식 집단을 중시하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7번은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로 바꾸면 맞는 표현이야. 과학적 관리론. 8번 과학적 관리론 인간의 기계적인 정제, 합리적 경제인 조직 구조의 심리적 욕구를 과소평가. 맞아요? 맞죠? 심리 욕구 자체는 전혀 언급 안 하잖아. 그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인간관계론이고. 됐습니까? 9번에 행태론에서는 내면적 행동이고 잘 맞습니까? 내면적 행동이란 말은 없지. 꿈꿔 행동은 외면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 그래서 사기꾼 얘기했잖아. 행태는 겉만 보지 안을 못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면적 행동을 뭐로 바꿔야 한다? 외면적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X가 돼야 합니다. 그럼 10번도 행태로는 조직구조의 내면적 주의고찰 O가 돼 X가 돼. X가 돼야죠 여러분들. 11번 인간 행동의 비동성은 인간관계론과 과학접근의 공통점이다. OX. 오죠 여러분들. 이걸 아까 동기부여의 외재성이라 했잖아. 그럼 이제 체제론은 거시주의론 맞습니까? 체제론 거시주의 맞잖아. 전체주의 방법론 거시 얘기했잖아. 전체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해? 신비주의라 그랬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신비주의 전체주의는 거의 다 거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생태론 그러면 거시야 미시야? 생태론은. 거시 아니야 거시. 근데 거시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신비주의.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밑에는. 개체주의는 미시라 그래. 뭐란다? 이 지금 얘기한 전체주의 반대말을 개체주의, 개인주의라 그래. 이건 미시론이야. 알았습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을 알 수 있다고 부분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인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합니다. 13번은 5가 돼야 돼. 14번. 자, 가우스가 환경. 아까 암기라는 게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지. 이 S는 뭐야? 소셜 테크놀로지 사회적 기술. 자, P 4개 얘기해봐. people. 그 다음. place. 세 번째. 피지컬 테크놀로지. 나머지. 퍼스널리티. 다시 보자. 매니에 뭐. people. place. 세 번째. 피지컬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퍼스널리티. 이런 문제 출제에 나서서 그냥 주는 문제야. 이거 뭐야? 이거 W는. wishes and ideas. W는. C는. 카타스트로피. 재난. 영어 단어 외우세요. 영어 시간만 외우고 행정학 시간에도 영어 단어 외워도. 카타스트로피. 재난. 14번은 맞죠. 자, 15번. 비교 행정론은 국가 간의 행정을 비교해 특수하는 거야. 보편적 일반적 법칙이야. 보편적 일반적 법칙이지. 특수한 것은 생태론이라 그랬고. 자, 16번. 16번에 생태론은 거시고 개방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행정을 환경에 종속된 변수로 해석을 해야 돼. 행정을 수동적 입장이니까 환경에 종속된 거로 파악한 거지 독립변수가 아니야. 그래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종속변수로 바꿔야 합니다.
17번. 프리즘적 사유의 특징 중 관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받고 있으나 큰 이항.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아까 요거 양초점성. 양초점성. 기출문제라 했잖아. 기출문제. 양초점성. 양초점성. 18번. 헤디는 중범위 모형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배부의 관리적 문제자이다. 맞습니까? 이거 안 배웠죠? 맞아요, 여러분들. 범위를 좁혀서 연구하는데 관리적 모형을 갖고 배부가 포함한 관리적 가상 관료제 여러분들 카리스마적 관료제 몇 가지가 있거든. 이 관료제만 갖고 연구하자고 파악해. 맞도 무시합니다. 별로 나왔으니까 옵니다. 19번. 개방체제는 동태적 균형론 등 종국성 엔트로피가 존재한다. 맞아요? 잘 나가다가 못하면 됐어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부정적 엔트로피로 바꿔야 되겠지. X가 돼야 합니다. 20번. 파선지 4개 기능, A질 기능, 적응 목표 통합 현상 유지. 맞죠? 21번. 개방체제로는 조직을 외부 환경, 신축성 체제, 거시적 접근. 맞죠? 20번은 상식이야. 5X야. 여러분 발전 행정도는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고려한 게 안 게. 여러분들 발전해야 돼. 그럼 앞으로 미래에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을 고려한 게 안 게. 고려한 거지. 비교행정도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공간에서 한 시점에서 공간과 공간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행정론을 공간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발전행정론을 시간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했지만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X가 돼야지. 23. 항상성결한 원래의 상태 유지. 맞습니다. 엔트로피 소멸 현상 기억나? 엔트로피는 소멸, 사멸, 또 줘봐. 무질서 혼란도 들어가. 무질서 혼란. 다 가져가야 돼. 무질서 혼란까지. 여러분들 여기 보자. 뭐라고 루돌프 크라우시우스가 1865년도에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물체를 열을 가하면 여러분들 여기 나무를 태웠잖아. 그럼 나무는 수수되지. 그럼 물어보자. 그럼 수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 비가역을 엔트로피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보자.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소의 혈통이 활발해지고 아주 여러분 혼란한 상태가 이야기가 돼. 그 혼란한 상태를 엔트로피로 파악한 게 크라우시스야. 그래서 이거 혼란 상태, 지금 얘기한 무질서의 상태도 엔트로피라고 그래. 여기 보자. 그럼 물서 상태에서 이제 수수로 간 거 아니야. 그럼 수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못 들어가. 그래서 엔트로피를 비가역이라고 그래.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인간 봐봐. 인간 봐봐. 인간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30이야. 그럼 40, 50, 60, 70, 80, 90 언젠간 죽음으로 가 안 가? 바깥으로 젊음으로 가 못 가? 못 가지. 못 돌아가잖아. 일로 가잖아. 그래서 이걸 인간에 비유하면 바로 사멸현상, 소멸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사멸, 소멸, 혼란, 무질서, 비가역 다 같은 말인데 구급 시험 문제에서는 사멸현상으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다른 것도 좀 알고 가는 게 좀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25번. 개방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가 엔트로피 증가로 바꿔야 되겠죠. X가 돼야 되겠고. 26번. 체제론 균형이로서 보수의 성격 내포되어 있다. OX. 5. 파선질은 경제 조직은 목표 달성. 적응 기능이죠. 목표 달성은 정치 조직이고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이고 현상 유지는 현상 유지 조직 얘기했죠. 아까 잠깐 얘기해서. 다시 보자. 적응 기능은 무슨 조직? 경제. 목표 달성은 정치. 통합은 통합. 현상 유지는 현상 유지 조직. 다시 거기 들어보자. 적응 기능 무슨 조직? 경제. 목표 달성 정치. 통합은 그대로 통합. 현상 유지는 그대로 현상 유지. 됐죠? 이렇게 정리. 자, 그래서 오늘은 발전행정론까지 수업을 했고 다음 주에 수업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합니다. 신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출제 빈도가 다 A급이야. 그래서 신행정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아주 신자 지겹게 다음 주에. 몽땅 다 A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